아침 8시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10년째 혼자 사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죠.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낯선 번호였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스팸 전화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벨소리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을 텐데 손이 멈춰 있었어요. 이상했죠. 마치 이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쉬움이 남았다는 거였죠.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 번호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누구일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그 번호만 덩그러니 있었죠. 저장된 연락처도 아니고 최근 통화 기록에도 없는 완전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다시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울렸죠. 제 손은 벌써 전화기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스팸 전화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은퇴 후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출판사 사람들도 예전 동료들도 모두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저녁 3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받을 뻔했습니다. 손가락이 벌써 수화 버튼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죠. 만약 이 전화가 과거의 누군가라면 어떡하죠? 제가 잊고 싶어 하는 그 시절의 사람이라면요. 결국 그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그 번호만 생각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그 번호 자체에서 묘한 기시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혹시 문자라도 온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번호만 부재중 전화 목록에 3개씩이나 쌓여 있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전화는 단순한 스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번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아침 4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더 짧게 울렸거든요. 마치 제가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 무렵 5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제 성격을 아는 누군가일까요? 그날 오후 6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거의 받을 뻔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춰 섰죠. 무서웠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떠오를까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전화 한 통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20년 전 저는 꽤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베스트셀러도 몇 권 냈고 문학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쓴 소설 때문에 큰 스캔들이 났거든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의혹이었죠. 물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일로 가족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남편은 말했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다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이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요. 명자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결국 이혼했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접근하지 마.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그래서 전화가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그때 일과 관련된 사람일까 봐요. 아니면 제가 상처를 준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7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울렸어요. 마치 꼭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멀리 밀어놓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커졌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일까요? 혹시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작가로서 성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져 내렸던 그 시기까지요. 특히 둘째 딸 민정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떠날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30이 넘었을 거죠. 결혼도 했을까요? 아이도 낳았을까요? 할머니가 된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니 더욱 전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딸이나 아들에게서 온 전화일까요? 아니면 예전 친구 중 누군가일까요?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어요. 만약 원망의 전화라면 어떡하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받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그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 번호인 것 같았죠. 그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8번째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이었죠. 짧게 끊었다가 다시 걸었거든요. 마치 제가 폰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렇게 계속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받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받으면 뭐라고 말할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에요. 점심을 먹다가 문득 예전 친구 박지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자 출신이라 정보에 밝거든요. 혹시 지윤이 이 번호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워했어요. 명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 모르는 번호에서 말이야. 하지만 그 번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번호로 신원 확인하기 어려워.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지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불안해. 혹시 과거 일과 관련된 건 아닐까봐. 그랬더니 지윤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받아보면 되잖아. 뭘 그렇게 무서워해? 하지만 지윤은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명자야, 혹시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어. 아이들이 다 컸을 텐데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날 찾을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지윤은 제게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평생 궁금할 거야. 한번 받아봐.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원망을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지윤이 덧붙였어요. 명자야, 너도 나이가 들었잖아. 언제까지 과거에만 살 거야? 그날 오후 9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받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보려 했죠. 하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겁이 났거든요. 저녁에는 10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할 말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받아주세요. 정중한 말투였어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꽤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문자의 톤에서 느껴졌거든요. 존댓말을 쓰지만 어딘지 친근한 느낌이 있었죠.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 말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는 것일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문자를 읽어봤어요. 할 말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새벽이 됐죠.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내일은 꼭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윤의 말이 맞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11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한명자 선생님이시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를 아는 사람이 맞았어요.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쉬더군요. 다행이다. 드디어 받으셨네요.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모르겠더군요.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랬더니 하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요? 그럼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 아닌가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혹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누군지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자고요? 갑작스럽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이건 정말 직접 만나서 전해드려야 할 말이에요. 시간 되실 때 언제든 좋으니까요.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죠. 과연 누가 저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하늘을 통해서일까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젊지는 않지만 찾아보세요. 하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진으로 봤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다고요? 누가 제 사진을 준 거죠?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20년 만에 제 과거와 연결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하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거든요. 3시 정각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한명자 선생님이시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전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씨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하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좋으시네요. 정말 작가다운 기품이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도대체 누가 제 사진을 준 건가요? 그리고 무슨 일로 저를 찾는 거죠? 하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좀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선생님을 찾았는지 아실 거예요. 하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는데 글씨가 익숙했죠.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둘째 딸 민정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특유의 삐뚤삐뚤한 글씨체를 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민정이가 쓴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년 전에 쓴 편지예요. 어머님께서 집을 떠나신 직후예요.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이가 제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죠. 왜 이걸 이제야? 왜 그때 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아버지께서 가로챘어요. 그때는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어머님께 보내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민정이는 평생 후회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엄마를 사랑해요.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하늘이 대답했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님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엄마를 변호했다고 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민정이의 결혼식 사진,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들이었죠. 이 아이들이 네, 선생님의 손자 손녀예요. 준호와 서연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정이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었어요. 손자와 손녀가 있었던 거죠. 사진 속 아이들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걸 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투병을 했는데 뭐라고요? 민정이가 죽었다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픈 것도 모르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늘은 계속 설명했어요. 민정이가 병원에 있을 때 자꾸 어머님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을 보고 싶다고 마지막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를 찾을 방법이 없었대요. 제가 너무 멀리 숨어 살았나 봐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 말했어요. 민정이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저는 민정이가 투병할 때 담당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래서 민정이가 하늘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꼭 찾아서 이 편지와 사진들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꼭 찾아주세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그렇게 찾았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제가 너무 멀리 숨어 살았던 걸까요? 연락처라도 남겨뒀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을 용서한다는 말도 남겼어요. 하늘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민정이가 살아있을 때 찾지 못했어요? 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대답했죠. 민정이도 똑같이 말했어요. 왜 진작에 엄마를 찾지 못했을까 후회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철저히 숨어 사셨어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숨어 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따지듯 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만 힘드셨던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힘들었어요. 특히 민정이는 평생 어머님을 그리워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그때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있었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할 때, 가족마저 등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했느냐고요. 하늘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후에도 기회는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에는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과거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가방을 들며 말했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않아요? 하늘이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에 한 말을 꼭 전해드려야 해요. 듣기 싫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딸은 죽었고 저는 할머니가 된 지 오래예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가 훌륭한 작가였다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더군요. 그 말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저를 알고 있다니요. 민정이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민정이는 없고 저는 혼자만 남았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엄마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때 엄마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만해요.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정이는 죽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이가 워낙 할머니 자랑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특히 할머니가 쓴 책을 읽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카페에 안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하늘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민정이도 어머님이 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늘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민정이의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만나겠어요?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를 할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민정이가 살아있을 때 찾았어야 했어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은 어리지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뒀다고 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만나도 될까요?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아이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사이는 어떨까요? 저를 반길까요? 하늘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급할 것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민정이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민정이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죠. 민정이는 정말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고 그때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던 거죠. 2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가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하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이의 가족을 만나보고 싶어요.
하늘은 기뻐했어요. 정말요? 민정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만남은 일주일 후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쓴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고 손자, 손녀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죠.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어요. 민정이의 남편 성훈과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12살 된 손자 준호와 9살 된 손녀 서연이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할머니라는 걸 알고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느낌일 줄 몰랐거든요. 손자, 손녀를 안아보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말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만나서 신나했죠. 성우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민정이가 워낙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줬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유명한 작가라고 자랑했어요.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도 말했죠. 할머니처럼 예쁜 글을 쓰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쓴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유명한 작가라고 자랑했다더군요. 준호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서연이는 할머니처럼 예쁜 글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성훈과 민정이 얘기를 나누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했죠. 성훈이 말했어요. 민정이가 어머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힘든 시기를 혼자 견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민정이의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민정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죠. 아이들이 할머니와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성훈도 언제든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민정이가 남긴 일기장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머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정이가 얼마나 어머님을 그리워했는지 아실 거예요. 민정이가 어머님의 책을 다시 출간하고 싶어 했어요. 절판된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래서 출판사에 문의도 해봤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민정이가 살던 집도 가봤어요. 민정이의 방에는 제가 쓴 책들이 고스란히 꽂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정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요. 제 책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고 싶어 했다니 말이에요.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주말마다 놀러 와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죠. 어제는 준호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독서 감상문을 써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저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 얘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서연이는 저에게 글쓰기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처럼 멋진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시간을 갖기로 했죠. 아이의 상상력이 정말 놀라워요. 성훈도 자주 안부를 물어봅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민정이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명자 선생님 책을 다시 출간하고 싶습니다. 요즘 독자들이 과거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20년 전 그 스캔들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정이가 원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낙했습니다. 민정이가 바라던 일이니까 해보겠어요. 책이 다시 나오면 민정이에게 바치는 헌사를 쓸 생각이에요.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딸이 자랑스럽다는 내용을 담을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요즘은 새로운 소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담고 싶거든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진실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과도 가끔 만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늘 씨 덕분에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하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거든요. 민정이의 마지막 마음도 손자 손녀들의 존재도 말이에요. 어제 저녁 휴대폰을 보다가 그때 그 낯선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 번호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민정이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까요? 엄마가 드디어 손자 손녀들을 만났다는 걸 기뻐할까요? 그렇다면 정말 좋겠어요.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주말에 서연이와 함께 놀러 갈게요. 이런 문자를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제 휴대폰에는 가족들의 번호가 가득해요. 성훈, 준호, 서연이 그리고 하늘까지요. 예전에는 박지훈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연락처가 늘었죠. 때로는 민정이 생각에 슬퍼지기도 해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아쉽거든요. 하지만 손자 손녀들을 보면 민정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민정이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이어진 것 같거든요. 낯선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망설였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삶, 작가로서의 재출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들이요. 민정아 고마워. 엄마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게.